하루 30분 명교육학. 이번 시간에는 2부 교육사 2장 서양 교육사에서 르네상스, 보통 이제 문예의 부흥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르네상스와 근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절 문예의 부흥기의 인문주의 교육입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본받고 되살려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문예의 부흥기 인문주의 교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배제되었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창작활동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고요. 심리적 아름다움의 추구, 신체의 단련을 위한 체육교육 등이 나타나는 등 고대 그리스에서 형성된 자유교육 사상이 이제 부활하였습니다.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교양을 갖춘 자유인의 육성이 그 목표였습니다. 자, 인문주의 교육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 인문주의입니다. 문예 부흥운동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이제 인문주의인데요. 예술 활동과 문학 공부를 통해서 개인의 교양을 넓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개성의 개발이 강조되었고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 인문주의, 그러니까 이제 문예의 부흥기에 있어서 인문주의의 초기에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서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민의 형성이었습니다. 시민의 발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신흥 상업도시들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을 갖다가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물자를 갖다가 나르고 하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됐던 도시들이 바로 그 이탈리아에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상업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베니스라든가 그 다음에 제노아라든가 그와 이제 인접해 있는 밀라노 같은 도시들.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들이 이 발전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자금력, 자본의 그 힘을 얻은데 이제 빌어가지고 도시들이 나름의 이제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 당시에 그 도시들의 그 귀족층, 통치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위세나 아니면은 부를 갖다가 과시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큰 건물들을 짓고 또 그 건물들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조각상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또 그 안에 설치를 하고 또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고 하는 와중에 바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봤지만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갖다가 습득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탈리아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고대 로마라든가 또 그리스라든가 그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개인적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 이제 어떤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개성의 개발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리스의 자유교육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인문주의인데요. 15세기 후반 북유럽 지역에서 이제 전개된 인문주의인데, 인문주의 고전을 공부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대중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계몽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북유럽에 있어가지고 인문주의, 그러니까 사회적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 관습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고전과 성서를 중시하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학습에 치중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개인적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의 신흥 도시들이 발전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의 멸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1453년에 이제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수많은 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의 뒤를 잇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서유럽과 달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수많은 이제 성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1453년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그 수많은 학자들이 서유럽 쪽으로 건너오는데,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부 유럽 쪽으로 건너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서 나왔지만 개인적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호화롭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난잡한 측면이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학자들이 사실은 이탈리아 쪽으로 건너오기보다는 중부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헝가리, 이쪽으로 이제 다 건너오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 15세기 후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140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거 건너온 그 일군의 비잔틴에 있었어요. 그 학자들이 바로 이 북유럽,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 쪽에서 바로 이제 이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인문주의 고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 철학.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에 있어서의 그 고전들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학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북유럽 지역은 여전히 봉건주의가 그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도덕적, 종교적 관습과 제도를 개혁하는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 있어서 그 나타났던 그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당시에 있어서 그 이탈리아에 있어서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벌였던 여러 가지 이 작태를 보면 이 경건한 어떤 종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꼴보기 싫고 용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비잔틴에 있는 이 고매한 성서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바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도덕적, 종교적 관습과 제도를 갖다가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초기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과 성서를 갖다가 중시를 하고, 특히나 이 성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가 그리스 학습에 이제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왜 개인적 인문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고 사회적 인문주의가 이렇게 나타나는지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키케로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16세기 이제 전반이죠. 고전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교육이 원래 의도와 달리 고대 문학의 형식만을 강조하면서 형식적 언어주의와 기교주의에 빠지게 된 현상이다. 이것도 역사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가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원래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교육을 갖다가 활발히 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끊긴 겁니다. 그 길이 끊기다 보니까 결국은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그 호화롭고 영화로웠던 도시국가들이 점차 쇠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쇠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막 문학인들이 활동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잘하고 쪼잔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얽매이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 공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의 단계를 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을 추구하는, 원래 이제 그런 어떤 퇴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만 치우치는 인문주의 경향에 대한 반발로 17세기 실학주의 교육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5절 근대의 교육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학주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이제 키케로주의, 형식만을 답습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17세기 이제 실학주의 교육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자, 배경을 보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처음의 의도와 달리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10세기 들어서 과학적 세계관과 경험 철학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고, 실용성 있는 구체적인 지식, 실제적인 기술과 상업을 위한 경험적 지식을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경험론과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사실세계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중시되게 되었고, 형식적인 라틴어 교육으로 변질된 인문주의 교육을 비판을 하면서 교육은 실생활이나 사물을 직접 다루면서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서 실생활에 유능한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학주의의 이제 유형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볼게요. 첫 번째로 인문적 실학주의입니다. 인문주의적 고전어 교육을 수용하되 고전의 형식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실학주의입니다. 사회생활의 경험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고 세상사에 밝고 세련된 사회성을 지닌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실학주의예요. 지적 탐구와 교육에 있어서 감각적 직관을 이제 중시하고 자연과학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교육에 접목시켜서 교육의 현실 적합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이제 노력을 합니다. 실학주의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학사가 바로 이 코메니우스예요. 교육 목적부터 한번 보죠. 인생 최고의 목적은 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완전한 삶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준비로 지식, 덕성, 신앙이 함께 길러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죠. 그 중세적 관점을 일정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17세기 때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요한 목적으로 이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드러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특징이 바로 이제 이 교육방법 교수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합자연의 원리. 모든 자연의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순서가 있으므로 학습에도 순서가 중요하다. 식물은 줄기가 먼저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자라므로
학습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은 나중에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잔 가지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자연에서는 재료가 먼저 준비되고 형태는 나중에 부여되므로 학습에서도 실물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르치고 논리적 분류는 나중에, 언어를 먼저 가르치고 문법은 나중에 가르쳐야 한다. 자연의 적용은 획일적이므로 교육의 방법도 모든 교과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죠. 각 과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관의 원리입니다. 직접적인 사물을 통한 교육, 경험적 지식을 이제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지주의예요. 남녀,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이제 교육방법, 교수법을 보면 이 사람은 비록 목표하는 바는 종교성, 신앙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교육 제도를 제시를 합니다. 모친학교, 유아기,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교육을 하고, 모국어 학교, 모국어를 통해서 산수음악, 역사지리, 미술, 종교, 물리 등을 가르치는데 각 마을마다 설치를 하고, 세 번째로 이제 라틴어 학교예요. 청소년기에 교양을 위한 지식을 광범위하게 이제 습득하게 하는 거죠. 각 도시마다 이제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교, 범죄학에 기반이 되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이 필수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각 주마다, 그러니까 도시보다 훨씬 큰 주마다 이제 설치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한번 보죠. 개별 지도보다 학교 교육을 통한 대집단 지도를 갖다 중시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교사의 충고와 질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주의 교육,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합니다. 또한 학교, 성인학교, 노인학교, 죽음학교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치는 평생 교육을 중시하지요. 그래서 교육사적 의미로 본다면 보통 의무교육제도의 성립을 이제 촉진시켰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육 방법에 혁신을 가져왔다. 앞서서 봤잖아요. 우리 교육 방법. 학교 단계론을 통해서 단선형 학제하고 평생 교육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자, 계몽주의 교육입니다. 계몽주의 사상부터 한번 보죠.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이성을 최고의 원리로 삼아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지식을 증진하여 보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입장이 바로 이제 계몽주의 사회예요. 계몽주의는 천부 인권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상이에요. 계몽주의 사상의 이제 교육적 영향 보면 합리적이고 비판적 이성을 중시함으로써 교육에서 합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자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교육관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실증주의적 관점은 과학적 교육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에 이제 영향을 주고요. 자연법 사상을 이어받아 교육에서 자연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경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죠. 이성의 개발을 바탕으로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종교, 정치, 사회, 제도 등의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인성을 갖춘 계몽된 시민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용적 교과를 갖다가 중시하였고 직업교육이 중시가 되고 과학과 실용적인 내용이 중시가 됩니다. 감각적 방법에 의한 교육을 중시하고 도야주의가 강조됩니다. 이제 도야라고 하는 것이 갈고 닦는 거잖아요. 갈고 닦는 거. 특히는 이제 도야주의에 있어가지고 특징은 내 안을 갈고 닦는 거예요. 내 안을, 나의 내부를. 감각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여기 이제 도야가 뭔지에 나오죠. 빌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일어로 빌둥.
내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학습자의 내면성, 즉 인격의 형성에 목적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 교육 철학에 있어가지고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로크입니다. 로크. 여기 백지설 나오죠. 우리 상권 객관주의에서 상권 24쪽 객관주의를 다룰 때 이 백지설이 나왔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백지처럼 아무런 관념도 존재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일체의 관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로크는 교육의 목적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일이고, 인격이란 이성에 의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련된 예의를 갖춘 신사도를 지닌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로크 자체가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예혁명을 통해서 오렌지공, 네덜란드의 이제 오렌지공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굉장히 나름 편안하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까지 오르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품 자체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신사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덕, 지혜, 품위, 학식을 꼽았고, 교육은 훈련을 통한 습관의 형성을 통해 완성된다. 이 습관을 강조했어요. 로크가 습관. 자, 그래서 로크의 이제 교육적 이상을 보면 아버지를 통한 자녀 교육. 로크는 아버지를 통한 자녀 교육이 강제에 의한 복종에서 우정에 의한 존경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굉장히 유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겁니다. 교양과 스포츠를 통한 교육을 강조를 하고, 노동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데, 농업과 목공을 중시하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기분풀이와 건강의 수단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행을 통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영국의 그 혼란기 크롬웰에 의해 가지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왕이 목이 잘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그 크롬웰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의 개인 주치의로 있었어요. 20대에.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같이 네덜란드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여행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좀 있다가 명예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러면서 별 고생하지 않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이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적 인간, 루소입니다. 이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실, 루소의 이 자연주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루소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인물이에요. 사생아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그 사생아를 낳은 엄마죠. 자기의 이제 그 애인한테 이제 강압을 해갖고 아이를 갖다가 이제 고아원에 맡기라고 강요를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고아원이 아니에요. 고아원에 들어가면은 80에서 90%가 그냥 죽었어요. 당시 고아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환경도 열악하고 또 가혹한 체벌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0세가 되기 이전에 8, 90%가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본인은 또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이 자연주의 교육을 또 강조를 하고, 참 문제적인 인간입니다. 어쨌든. 자, 이론적 배경을 보죠. 자연주의란 인간의 인위적 간섭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이 인위적인 문화 혹은 문명보다 완전하고 우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문명화된 사회의 인위적인 제도와 간섭이 인간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왜곡시킨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설에 따른 억압적인 교육을 반대하면서 타고난 천성을 보존하고 발달시키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과 소질은 성장 과정에서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변질되는데 이러한 변질 이전의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연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주의 교육의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동 중심 교육이에요.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가르치는 교육인데 바로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아이가 자신의 욕구나 관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 교육이에요.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 아동 발달 단계의 특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교육이에요. 사회인보다 개인, 즉 자연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자연적인 선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사회에 속박되지 않은 인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의 감정을 느끼는 인간, 자기의 이성 이외에는 누구의 권위에도 속박되지 않은 인간,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이제 이상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소가 강조하는 인간상은 바로 이제 고상한 야만인, 도시 속의 미개인, 문명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자신이 살아갈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행복한 인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합니까? 루소 같은 경우에는 꿈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루소는 사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혹시 루소의 그림이죠? 그림 초상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귀족 부인들한테 굉장히 총애를 받는 남성이었고 말도 잘했고요. 말도 잘했고 그리고 글을 잘 썼어요.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흠모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칸트도 루소를 갖다가 흠모하거든요. 엄청나게 흠모합니다. 또 루소의 글 쓰는 스타일을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루소의 글을 갖다가 따라서 그 문체를 따라서 흉내내가지고 책도 써요. 근데 사람들한테 혹평을 받죠. 여러분들 칸트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도덕윤리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든지 뭐 윤리 형이사 뭐 기초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읽었거든요. 아, 참 읽고 있으면 하품 납니다. 졸음이 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루소의 글을 갖다가 이제 따라서 그렇게 이제 쓰고 싶어 했을 정도로 칸트도 루소를 좋아했고 또 그러한 이제 루소의 자연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이제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개발주의라고 하는 교육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다 끌었다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자, 그렇게 이제 꿈길을 걷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문명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저는 좀 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후대 사람들이 많이 본받았죠.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습성에 의해 뒤바뀐 모습을 버리고 타고난 선천적 양심에 귀를 기울여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다. 자연성을 보존하면서 도덕적 양심에 따른 자유를 실천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연성과 사회성의 조화로운 교육. 앞서서는 뭐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비판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조화를 갖다가 이제 이룬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안 맞죠. 아동들이 자신의 천성을 보존하고 발달시키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의 이제 4단계를 얘기를 하죠. 유년기, 아동기, 소년기, 이제 청년기. 앞서서 이제 코메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육의 이 4단계라고 하는 게
유사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러니까 유년기에는 이제 신체적 기능을 기르고, 아동기에는 심성을 악독으로부터 지력을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인 성격의 교육을 하고, 신체적 활동과 사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훈련되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했잖아요. 감정의 이성을 갖다가 이제 압도하는 시절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의지를 기르고, 그렇죠. 그런 어떤 넘치는 힘을 갖다가 억누르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 인생의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종교교육은 18세 이후에 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및 사회관계를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소년기를 갖다가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아동 자신이 직접 지식을 발견하도록 하고, 소년기에 넘치는 힘을 유용한 학문과 노동으로 정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 시기가 이제 아동기하고 이제 소년기에 있었어요. 그런 어떤, 감정의 힘을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연 질서, 자연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교육적 힘을 잘 이용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안내자, 조력자, 보조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소극적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 소극적 조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범회주의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독일과 스위스에서 나타났는데, 루소의 교육사상을 실천한 교육개혁운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몽사상의 사회동포주의적 관점에서 종교, 국가, 계급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넓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바지도우예요. 1774년에 이제 범회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상의 기능을 중시하고 사회현실에 관련된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교육보다 실과 교육에 우위를 두지요. 교육 방법은 직관적, 자기활동적, 위의적인 것으로 학습량보다는 학습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방법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극단을 흐리지 않고 신뢰에 기초한 복종심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짤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교육의 성패가 교사에 달려있다고 보고 교사의 자질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범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실천에 옮기고 학생들에 적합한 교과서와 교구 개발에 힘썼고 교사를 중시하는 듯 교육개혁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합리주의 교육이에요.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루소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옮기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각지에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훈련시켜서 이성의 자유를 속박하는 기존의 권위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상이에요. 우리 이제 계몽주의 사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볼프의 능력 심리학에 기초한 형식 도야서를 적용하고 학습에 있어서 전혀 효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능력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볼게요. 정신활동의 과정을 몇 가지 능력으로 상정하고 분석 기술하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몇 가지 능력으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능력 심리학이라고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제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 왜 형식 도야설 이 형식을 갈고 닦으면 학습에 이룰 수 있고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형식 도야설인데 바로 이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능력, 그 몇 가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울 수만 있으면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학습에 이르게 되는 교육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볼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능력을 인식 능력하고 욕망 능력으로 크게 나누고
열등한 것과 우등한 것으로 이제 세분을 했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바로 이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전이 효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 이 전이 효과는 이제 우리 나중에 그 교육 심리학에서 또다시 배울 건데, 형식을 배우면, 그렇죠. 어떤 형식, A 형식, B 형식, C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면, 그렇죠. 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 옮겨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전이 효과인데, 그런 어떤 옮기는 효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A, B, C라고 하는 형식을 배우면, A, B, C라고 하는 능력을 배우면. 현재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자연주의 교육을 새로운 합리적 입장에서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칸트의 교육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을 칸트가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강조한다. 루소를 갖다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자유를 주어야 하고, 아동의 동물적 본성과 충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명확한 행위 준칙을 가르침으로써 도덕적 인격체로 변화시켜야 한다. 바로 이제 도덕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현실적 존재를 당위적 존재, 윤리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성의 실현을 갖다가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이 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도덕성을 갖춘 인간. 교육은 완전한 인간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체제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개발주의 세상의 이제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동의 타고난 자연적 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는 루소의 견해를 발전시켰고, 교육이 인간성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개발주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19세기 교육 세상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